안녕하세요. 든든한 내 편들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라는 걸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요? 바로 제 친구, 아니,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여자와 저의 전 남편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건 그 인간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전 어릴 적부터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어요. 보통 형제 자매들은 성격이 닮는다고들 하잖아요. 언니와 오빠는 밝고 명랑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막내인 저만큼은 정말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절 보면서 부모님은 늘 걱정을 하셨죠. 말도 없고 부끄럼도 많고 이래서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고 또 친구들은 제대로 사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영서랑 영호처럼 인사성도 밝고 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질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친구 한 명 없는 소위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딱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저는 결국 친한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 채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누군가에겐 설레는 첫 시작이었겠지만 저는 조금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 학기가 시작되던 날 아침 일찍 등교해서 교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아역 배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예쁘장한 친구 한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 동네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얀 피부에 작은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 제가 넋을 놓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 아이도 절 쳐다보다 활짝 웃으며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줬습니다. 나처럼 일찍 다니는 친구가 또 있었네. 만나서 반가워. 안녕?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넨 또래 친구는 처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어 버리고 말았어요. 순간 창피함이 확 올라온 전 빨개진 얼굴을 애써 가린 채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저 예쁘장한 아이와는 말을 섞을 일도 또 친하게 지낸 일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아침에 만난 예쁜 아이는 새학기 첫날 자리 배정을 통해 제 짝꿍이 됐습니다. 뭔가 짝꿍이 됐으니 잘 부탁한다라던지 아니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던지 뭐라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물쭈물거리고 있던 제게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봤었지? 내 이름은 조영숙이야.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임영주야. 영주, 예쁜 이름이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영주야.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 잘 부탁해. 그제서야 얼굴을 처음 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인 그의 1월에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에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첫 만남은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초가 됐어요. 영숙인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외모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소문이 퍼진 건지 다른 학년 선배들도 아침이고 낮이고 구분 없이 모두 영숙이를 보기 위해 저희 반 창문에 달라붙어 얼굴을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걸 본 저희 반 아이들은 부러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귀에 다 들리게끔 뒷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달라붙어서 얼굴을 보러 오는 거야? 그냥 지나다니다가 보면 될 것 가지고.
야, 그런 건 조용히 좀 말해. 다 들리겠어. 저런 이야기 나에 꺼내질 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게끔 속으로만 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괜히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에 얘도 참 대단한 애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가까워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영숙인 제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오는 걸 깜빡해서 낭패를 겪고 있었는데 난감해하는 절 본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서 준비물을 꺼내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본인의 것을 제게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영숙이에게 손사래까지 쳐가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네 준비물을 나한테 줄 필요는 없어. 정말 괜찮아. 내 건 여기 있어. 혹시 몰라서 항상 가방에 여분의 준비물은 챙겨놓고 다니거든. 가방에 챙겨둔 거 있어서 준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도 돼. 그리고 영숙이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건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일이 꼬이는 날.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죠.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 칠판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혼돈하고 심지어는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는 바람에 양 무릎이 다 까져 피까지 나게 됐어요. 양 무릎이 까져서 쓰라리고 아픈 것보단 일이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어서 정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서러운 마음에 울음이 터지기 직전까지 감정이 올랐을 즈음 영숙이가 제게 달려와 저의 상태를 보더니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영주 양호실에 좀 데려다 놓고 올게요. 영주야, 일어설 수 있겠어? 많이 아프면 내 어깨 잡고 걸어. 영숙인 절 부축해서 양호실까지 데리고 가줬고 가볍게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다시 수업을 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말도 없고 주변에 친구도 하나 없는 저한테 대체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말이죠. 그런데 영숙이도 이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날 제게 처음으로 같이 하교를 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같이 하교를 하는 곳에서 영숙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나한테 다가오려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그런 거 알지? 딱 봐도 꿍꿍이가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를 하긴 싫어서 거리를 두다 보니 내 옆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런데 넌 달랐어. 뭐랄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순수함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너한테 나도 모르게 눈이 갔고 조금 더 챙겨주고 싶었어. 영주야, 우리 친구하자. 너라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날 이후부터 저는 영숙이와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혼자였던 게 익숙하다 보니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어색하다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숙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응이 되면서 마냥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특히나 예쁘고 싹싹하고 밝은 친구 옆에 있다 보니 저 역시도 그 에너지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희는 똑같이 성격이 밝고 쾌활한 3명의 친구들 지우와 채빈이, 가람이라는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조를 짜도 항상 5명이서 짜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갈 때도 쉬는 시간에 잡담을 하러 모일 때도 저흰 5이었기에 선생님들께선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이, 너흰 무슨 오공주냐?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5이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얼른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오공주라는 이름이 짐지 촌스러워 보이면서도 뭔가 정감 가는 듯해서 저희 모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신 이후부터 저희도 저희 스스로를 오공주라고 칭하며 살았어요. 재밌고 유쾌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은 제게 그저 행복이었습니다. 나중엔
저희 집에도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친구들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우리 영주가 엄청 소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 성격이 많이 변했길래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나 보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활기찬 친구들이랑 함께 다니고 있었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오공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전 약대 편입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 전문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약대를 가기 위해선 2년제 학사학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저마다 각자의 꿈을 찾아 대학으로 갔고 영숙인 배우의 꿈을 이루겠다며 연극 영화과가 있는 곳으로 진학하게 됐어요. 단 한 명도 같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 하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날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모였고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전화로라도 마음을 나눠주곤 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영숙인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절 찾아와 불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나 정말 여기 졸업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까? 나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 어제도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에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네가 배우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배우를 하니? 넌 예전에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게 아쉬웠지만 이런 말이라도 힘이 되어주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약대 편입시험에 합격을 했고 졸업 직전에 치른 국가고시를 통과해 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를 한 끝에 얻게 된 성과였어요. 제 친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제 일처럼 무척이나 기뻐해 줬습니다. 특히 영숙인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를 해줬어요. 네가 시험에 합격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야. 진심으로 축하해, 영주야. 난 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고마워, 영수가. 이게 다 너랑 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준 덕분이야. 아참, 그나저나 너도 이번에 극단 들어갔다고 했었지? 진심으로 축하해. 성공한 연예인들 보니까 극단에서 몇 년 있다가 엄청 좋은 작품 만나서 빵 뜨고 그러더라.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사인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극단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막내지만 언젠가 나도 주연 맡아서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팬들한테 사인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와 성공을 기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사로서 동네 약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 보니 할 일이 많기도 하고 바쁘기도 바빴고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들에게 소리를 높여가며 말을 하다 보니 목이 쉬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약사 일이었기에 힘들다기보단 그저 보람찼어요.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제게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영숙이었어요. 뭔가 무척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영숙인 달려와서 제품에 와락 안겼고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주야, 나 데뷔하게 될지도 몰라. 오늘 극단 연습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시더라고. 자긴 땡땡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얼굴이 너무 예쁘고 개성이 있어서 데뷔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한테 생각 있으면 연락 주거나 바로 따라오라고 하시길래 잠깐 생각을 좀 하다가 곧바로 회사로 찾아갔지. 대표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날 엄청난 스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서. 정말? 잘 됐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 꼭 성공할 거라고 했지? 그런데 계약금이 좀 센 편이더라.
3천만 원을 부르시더라고. 연예계 계약금이 좀 센 편이라고는 들었어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늘 부모님 설득해서 계약금 지불하고 왔어. 앞으로 카메라 테스트도 받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듣고 그럴 거래. 나 너무 두근거려, 영주야. 그 말을 듣는데 기쁜 생각보단 뭔가 뒤가 좀 찝찝하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너무 큰 돈을 쓴 건 아닌가 싶었고 검증된 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영숙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걸로 됐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영숙이가 겪은 건 사기였기 때문이었죠. 명함을 받았던 땡땡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 실제로 있는 곳이긴 했지만 대표가 아예 다른 사람이었고 친구에게 접근한 그놈이 대표를 사칭해서 돈을 뜯어간 것이었어요. 영숙인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절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걸 의심조차 안 하고. 나 이제 우리 부모님 얼굴 어떻게 봐. 네가 왜 한심해. 널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너한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괜찮으니까 울지 좀 마. 저는 사기를 당해 한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영숙의 옆을 한동안 쭉 지켜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숙인 2달 정도가 지나니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듯 이전처럼 극단에 다시 나가고 오디션 자리가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 영숙이를 보고 전 언젠가 정말 유명한 배우로 잘 나갈 수 있길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대 초반으로 접어들었을 쯤이었어요. 약사로 일을 하면서 한창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전 대학 친구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정도가 많았는데 무척이나 푸근하고 수더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게다가 검소하기까지 해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성격까지 잘 맞던 저흰 1년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남편이 금수저를 넘어 다이어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니 세상에, 여기가 당신 집이야?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드라마에서만 보던 부잣집 주택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넓은 잔디가 깔린 집을 둘러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으니 남편이 살짝 멋쩍어하며 제게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은 남들한테 잘 산다 어쩐다 이야기 안 하거든. 아버지가 태어나실 적부터 엄청 가난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실 수 있었대.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항상 그러셨어. 있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사는 거 아니라고. 겸손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아버님이 무려 70억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집에서 날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싶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 2분 다 저를 무척이나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2분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내내 제 손을 잡아서 쓸어주시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남편의 수더분한 성격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 다녀와서 들었던 생각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왔고 양가 부모님들께 모두 결혼 허락을 받은 다음 저는 남편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영숙이를 소개시켜줬어요. 사실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우선 영숙이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씨 남편 박동희라고 합니다. 전 영주의 제일 친한 친구 조영숙이라고 해요. 영주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영주랑 중학생 때부터 만나서 어지간한 건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친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 영숙이가 제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결혼하면 부캔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알지? 어디서 그러는데 남자친구 없을 때 부케 받으면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더라. 나도 그 기운 받아서 다음 타자로 시집 한번 가보게.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도 부케 너한테 꼭 줄게. 이렇게 저의 제일 친한 친구와 남편의 첫 대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식을 올리던 날 저는 정말 부케를 영숙이에게 넘겨줬답니다. 이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영숙이를 소개시켜 준 걸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을 치르고 난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였죠. 시부모님은 아이를 가진 제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시댁에 갈라치면 입덧이 심한 절 위에 제 입맛에 맞춰 밥상을 차려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엔 아버님이 제게 오셔서 조심스럽게 선물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원래 애기들은 태어나기 전에 신발이랑 옷을 미리 사놓는 게 좋다더구나. 내가 주는 선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손줄 낳는다는데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별탈 없이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게 쉴 땐 푹 쉬고 정 힘들면 동희한테 집안일 전부 다 시켜. 저놈이 곰 같아 보여도 은근 꼼꼼한 면이 있거든. 아가, 몸 조심해라. 알겠지?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애들 태어나면 꼭 잘 입히고 잘 신길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뒤에도 친정 부모님만큼 기뻐해 주셨던 분이 바로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마치 딸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무척 좋아해 주셨죠. 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도 저희 부부를 불러다 몸보신을 해야 한다며 삼계탕을 푹 끓여주셨습니다. 원래 아기 낳고 나선 미역국이나 삼계탕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기운도 팍팍 나면서 건강해지지. 구미가 안 당기더라도 팍팍 맛있게 먹어. 이렇게 며느리인 절 살뜰히 챙겨주시는가 하면 아이들이 돌을 맞이했을 때도 아버님께서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금으로 돌반지를 직접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에겐 말도 하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해도 되는데 매번 계속 저희가 받기만 하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할 것도 많다. 하나밖에 없는 손자들한테 이런 것도 못 해줄까? 우리 집 장손들한테 주는 할아버지의 단 하나뿐이 특별한 선물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따로 줄 게 있다. 우리 며느리 시집 와서 애들 낳고 키운다고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죠. 저희는 드리는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는 것 같아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아버님께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 건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버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 진단 결과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런 아버님을 간호하겠다고 나선 건 바로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아버님은 절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받은 마음을 반이라도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도 무지 좋은데 얼른 일어나서 예전처럼 같이 나들이도 가고 해요. 아버님은 꼭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아버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기도 하고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하고
병실 모든 사람들이 효부라고 부를 정도로 아버님께서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랬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선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뇌출혈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참 허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70억짜리 건물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증여됐습니다. 원래부터 이것저것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남편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건물까지 함께 관리를 하게 됐기 무척이나 바쁘게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바빠진 남편 대신 저는 홀로 남은 어머니께 딸같이 살갑게 대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남은 가족들과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던 어느 날 불행은 또 한 번 예고 없이 저희 가족을 덮치고 말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그것도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영숙이와 말이죠. 그날은 아이 둘 다 몸이 아픈 날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급하게 아이 둘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남편과 영숙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고 있던 옷에서 바로 남편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티셔츠는 제가 남편 생일을 맞아 사준 티셔츠였거든요. 제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랑, 그것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30분 간격을 두고 집에 도착한 남편을 향해 저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안, 전화 온 줄도 몰랐네. 당신 근데 안색이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그건 당신이 더 잘할 텐데. 당신 아까 어디 있었어? 어디 있긴, 일 다 보고 들어오는 길인데. 나 다 봤어. 당신이랑 영숙이랑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 왜 사람을 속여?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말을 하다 보니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깜짝 놀란 듯하다 이내 한숨을 쉬고 제게 솔직히 털어놨어요. 바람을 핀 게 맞다고.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참 허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저와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친해져서 눈이 맞게 된 건지도 말을 해주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긴 다 들었지? 나 네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 말이야. 너 진짜 뻔뻔하다. 원래 이렇게 되면 상황 설명부터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정상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너 내가 알던 조영숙 맞아?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냐고. 언제부턴지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네 남편이 내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안타깝지만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약사 합격했을 때 내 상황 알고도 나한테 대놓고 자랑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넌 항상 내 발 아래였는데 그런 돈 많은 남자, 안정적인 직업 가진 게 안 입고 왔어. 이게 내 진심이야. 이제 바람핀 거 알았으니까 이혼해 줄 거지? 네 덕분에 나도 이제 건물주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다. 내 팔자 피게 해줘서 고마워. 연예인 되는 것보단 이게 훨 낫겠네. 영숙인 연예인의 꿈을 접고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함께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눈이 맞았나 싶기도 하고 도저히 머릿속으로 상황이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친한 친구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는 아이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 사람을 용서해 줄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었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3개월 숙려 기간을 받고 어머님께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면목이 없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가, 내가 너한테 재산 분할 개념으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너한테 주마. 15억짜리 건물인데 이거 가지고 애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원래라면 내가 떠나고 나서 아들 놈한테 물려주려던 건물이었는데 그런 놈한텐 집도 돈도 아깝다. 어머님께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던 건물을 제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사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눈물로 애원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에게도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싹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냈죠. 남편은 살고 있던 집까지 제게 넘겨줬습니다. 모든 걸 넘겨주고 저와 이혼을 할 정도로 영숙이가 그렇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3개월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남편과 정말 남이 되던 날에 친구들에게 찾아가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영숙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친구들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내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너 설마 영숙이랑 네 남편이 재혼해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사는 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 아니지? 영주 네가 그냥 넘어가자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용납 못해. 나도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내 가정을 제대로 파탄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나 도와줄 수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친구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는데 뭔데? 말해봐. 자신의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내 일인 것 마냥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영숙에게 속 시원히 복수를 해줘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2명씩 짝을 지어 계획을 실행시켰습니다. 영숙이가 일하는 회사는 보수적이기로 아주 소문이 난 회사였어요. 특히 그 기업의 대표가 본인뿐 아니라 직원들의 품위 유지 위반, 예절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분명 이런 일을 듣게 된다면 가만히 안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4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2명이서 돌아가며 회사로 찾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멀쩡한 가정을 한순간에 박살낸 여자가 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멀쩡하게 업무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조영수, 너 다 듣고 있지? 우린 너 회사 지발로 나가는 날까지 찾아와서 난리칠 거고 네가 회사 옮기면 옮기는 대로 똑같이 난리칠 거야. 네가 내 인생 망쳐놓은 만큼 나도 네 인생 똑같이 망쳐 공평한 거잖아. 그렇지?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면 창피한 줄 아나 보지? 저희가 회사에 찾아가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질러도 영숙인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더라고요. 덕분에 직원들의 수근거림은 나날이 늘어만 갔고 나중엔 제발 나와서 사과를 하든 무릎을 꿇든 회사를 나가든 하라며 짜증을 내는 직원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가 깽판을 치니 결국 그 회사의 대표는 영숙이를 해고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가 해고된 사실까지 모두 확인한 다음 저희는 회사 직원분들에게 그동안 민폐를 끼쳐서 죄송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들 괜찮다며 그런 일이라면 충분히 와서 난리를 쳐도 이해한다며 제게 힘내라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감사하게 들렸고요. 그래도 한 번은 영숙이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니 왜 그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주 뻔뻔한 태도로 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척이나 조용하더라고요. 저희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저의 복수를 도와줬던 채빈인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티끌만큼의 양심이 있었나 보네. 회사 잘린 거 네 탓으로 안 돌리는 거 보면 멀쩡하던 남의 가정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는데 고작 회사 해고당한 걸로 난리치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지. 아무튼 다행이다 영주야. 더 이상 얼굴 볼 일도 엮일 일도 없어서. 너도 힘들겠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들만 바라보면서 살아. 우리같이 든든한 백도 있고 약사라는 멋진 직업도 있고 앞으로 이명주 인생 꽃필 날만 있을 거야. 제 편에 서서 절 도와주고 제게 좋은 말만 해주면서 위로를 건네주는 친구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든든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홀로 살게 된 지 정확히 5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갑자기 지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어제 영숙이가 나한테 밤늦게 전화 왔더라. 뭐? 너한테 전화가 왔다고? 뭐라고 하던데? 술이 취한 건지 혀가 있는 대로 꼬부라져서는 너희 덕분에 회사에서 해고라는 것도 당해보고 참 좋은 경험 해봤다.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러는 거야.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너희가 그날 그렇게 난리 쳐준 덕분에 나 이제 TV에도 나올 수 있게 됐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 TV에도 나올 수 있게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회 일면에 나올 만한 일이라도 저질러나 싶어서 뭔 소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 건물주에 돈도 많고 발도 넓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 남편 덕분에 이번에 운 좋게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됐거든. 한마디로 우리 남편이 돈 좀 써서 출연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같이 가난하고 질 떨어지는 애들이랑 연을 끊고 나니까 내 인생도 좀 피는 것 같다, 야. 나 나중에 텔레비전 나오고 유명해지면 그때 내가 사인 한 장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열받는 거 있지? 영주야, 내가 봤을 때 얘 아직 정신 한참 못 차린 것 같아. 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겠어. 친구가 해주는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면서 조용히 살아갔을 텐데 드라마 출연이라니. 그것도 전 남편의 도움을 받은 거라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전화를 계기로 저희는 5개월 만에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아직 캐스팅만 확정이 된 상황이고 첫 촬영은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지인에게 부탁을 했거나 혹은 다리를 건너 아내를 데뷔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 같았습니다. 새롭게 촬영을 들어가는 드라마는 그거 하나뿐이었기에 저희는 해당 드라마의 제작사에다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드라마의 조영숙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나요? 네, 저희 단역 배우로 캐스팅 되셨는데 왜 그러시죠? 그 여자가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아주 질이 나쁜 여자거든요. 아무리 단역이고 일회성 출연이고 대사도 몇 줄 없다고 해도 텔레비전에 그대로 나가는 건데 조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사람들 여론에 엄청 민감한 거 알고 계시죠? 학창생활이나 부부생활 관련해선 더더욱 예민하고요. 만약에라도 저희가 입을 열어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면 도덕성이 결여된 배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캐스팅했다 하면서 소문 쫙 퍼져서 앞으로 제작하시는 드라마든 영화든 싹 다 망하게 되실 텐데 그런 거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그 배우를 쓰시겠어요? 저의 말에 제작사 관계자분은 적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사 몇 줄 없는 단역 캐스팅에 불과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맞는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알아보니 영숙인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에서 대사도 몇 줄 없고 거의 엑스트라급으로 출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텐 거의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랑을 했던 겁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렇게 제작사와 통화를 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영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린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배우라는 꿈을 간절히 꿈꿔왔는지 너희가 제일 잘 알면서 나한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 뭐라는 거야? 그 기회를 우리가 날렸니? 네가 날렸지? 그러게 행실을 좀 똑바로 하고 다니지 그랬어? 남의 가정 망가뜨릴 때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그 더러운 짓거리 한 거야 설마? 너도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하다.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영화든 드라마든 한 번이라도 출연해서 대사를 읽어보는 거,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거, 그게 내 꿈이자 우리 부모님 소원이란 말이야. 너희 내 친구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했던 말 다 까먹었어? 밤중에 잔뜩 취한 채로 전화 와선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같은 애들이랑 영 끊어서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친구 타령이야? 넌 이제 우리한텐 그저 한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일 뿐이야.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사회 악일 뿐이라고.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확실히 정신이 드니? 정신이 들면 제발 인간답게 좀 행동하고 살아. 결국 영숙의 데뷔는 저희 덕분에 완전히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여론에 엄청나게 민감한 시대잖아요. 글 한 번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저희보다 제작사가 더 잘 알았을 거고,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부득부득 방송에 내보내 저희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 꺼내게 된다면 제작사까지 함께 망해버리는 것이었기에 그런 결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숙의 데뷔가 무산이 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희 집에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엔 왜 왔어?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헬스케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찾아왔냐고 묻는데도 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향해 저는 비아냥대듯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대답이 없어? 왜 왔냐니까.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왔어. 남편은 벼랑간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혼 후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황에 제가 눈만 꿈뻑거리자 전 남편은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꿈꾸던 연예계 데뷔도 못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풀리는 모습이 마음이 쓰이고 측은지심이 들었었어. 그래서 안쓰러워서 잘해주고 싶다. 딱 이거 하나뿐이었어. 그렇게 도와주고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 사랑하는 자식이랑 아내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당신 지금 혼인신고하고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우린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했어. 그래도 내가 벌이가 좀 되니까 생활비 편하게 쓰라고 주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뭐 놀러 갈 때 쓰라고 카드도 주고 했었는데 수중에 큰 돈이 생기니까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된 것 마냥 행동을 하더라고. 솔직히 카드야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얼마 있어도 상관없는데 본인 카드는 본인 카드대로 또 내 카드는 내 카드대로 달달이 카드값에 1,000만 원씩 써대고 한날은 친정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사정이 생겨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길래 급하게 5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 돈이 다른 곳에 나가고 있더라.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아? 바로 호빠였어. 호빠라는 단어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 접대부가 여자 손님들한테 술 시중을 드는 곳을 호스트바, 줄여서 호빠라고 부르는데요. 영숙인 그곳에서 전 남편의 카드와 돈을 펑펑 쓰고 다닌 듯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뭔가 찝찝하고 이상한 마음에 뒷조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영숙이가 지속적으로 그곳에 드나드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빌려간 그 5천만 원도 자기 집에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호빠 남자 직원인 속칭 선수한테 차를 한 대 뽑아주려고 빌려간 거더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 다달이 내가 줬던 생활비 하며 내가 빌려준 5천만 원 하며 1,000만 원씩 나오던 카드값 하며 어떻게 이렇게 사칠 부리지 싶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여자랑 한 집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했으니까 그 여자 집에서 내쫓아버렸어. 그제야 나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리고 내가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해 소송까지 걸어버렸어. 나한테 빌린 돈이었고 또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말했어. 너랑은 이제 남남이 될 거고 내가 빌려준 5천만 원을 어디다가 썼는지도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돈은 그대로 갚아야 할 거라고 하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미 사고란 사고는 다쳐놓고 미안하다고 빌면 뭐 하겠어? 울고불고 구차하게 매달리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매몰차게 집에서 쫓아내버렸지. 남편은 영숙이와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집에서 내쫓으면서 그동안 꾸준히 내주던 카드값도 더 이상은 내주지 않게 됐고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니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재결합하자고.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 잘하네. 양심이라는 게 털끝만큼 남아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지. 뭐 어차피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 말이야. 나 평생 당신한테 미안해하면서 살게.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애들한텐 좋은 아빠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미안해. 당신한테 받지 않아도 될 마음의 상처를 안겨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용기 없고 못 나빠진 남자라 미안해.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이후 전 남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정말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일말의 양심으로 인해 재결합하자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지도 않았고 또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달달이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 두 아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 아이들에겐 아빠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랑 붙어 지내지만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엔 유독 더 활발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관련 연락을 제외하곤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전 남편과는 달리 어머님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랑 연락을 하실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시곤 하십니다. 못난 우리 아들놈 때문에 네가 안 받아도 될 상처도 받고 내가 너랑 전화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아려 죽겠다 영주야.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 이제 전 정말 괜찮아요.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요. 남편이랑은 비록 남남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한텐 좋은 아빠 역할 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애들 보고 싶거나 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애들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이 착한 며느리 어떡하면 좋을꼬. 그래, 알았다. 이번 주말에 우리 강아지들 좋아하는 치킨 사들고 집으로 가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주범인 영숙인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만 믿고 카드를 펑펑 쓰다가 연이 끊기게 되면서 카드값도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고 소송까지 당해 완전히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최근에 친구 채빈이가 말해주길 주택들이 좁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에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살았던 친구의 뒤통수를 치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면서 남의 가정까지 파탄낸 친구의 말로는 아주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영숙이를 통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전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아득할 정도로 약사로서의 일도 잘하고 있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해나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 가장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고 있는 제 친구들 채빈이, 가람이, 지우, 그리고 소중한 저희 가족들 덕분이랍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혼을 한 저를 질책하지 않고 되려 잘했다며 저의 편이 다 돼줬고 제 친구들은 저희 아들들을 무척이나 예뻐해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 사연을 빌어 제 옆자리를 지켜준 든든한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치며 그 영숙이라는 친구는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지금 워낙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은 지켜주고 싶네요. 그 남은 자존심으로 제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보고 계신 모든 구독자님들은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